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넓은 베란다, 그리고 아이 방까지 갖춘 이 집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37살의 은행원이에요. 미국계 투자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금융권에 발을 들였고 해외 연수와 승진을 거듭하며 또래보다 빠른 속도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몇 년 전 투자했던 부동산도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아내 지연은 34살입니다. 중견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똑 부러지는 성격의 일 처리도 빠른 편이라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민재와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7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들 하준이를 낳았고 지금 하준이는 4살이 되어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겉으로 보면 이 부부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수입, 귀여운 아들과 넓은 아파트까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은 이 부부를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모범 커플로 통했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이미 6개월 넘게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둘째를 원했죠. 하준이도 이제 유치원에 가니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형제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평범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거부했죠. 육아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준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밤잠을 설치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던 시절이 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민재도 도와주긴 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나 겨우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민재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육아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둘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웃던 아내가 이제는 스킨십 자체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하준이 육아 문제나 집안일에 관한 실무적인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재는 이것이 권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5년 차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주변 선배들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다고 했으니까요. 그저 육아와 일에 지친 아내를 더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의 야근과 회식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새벽에 들어왔죠.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도 갑자기 팀 워크숍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잦았어요. 예전에는 회식이 있어도 하준이 생각에 일찍 들어오려고 애썼던 지연이었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회식 후 들어왔을 때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 향수 냄새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민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의 회사가 남자 직원이 많다고 들었던 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남자 동료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회식 다음 날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곧바로 샤워부터 했죠. 예전에는 피곤하다며 씻지도 않고 쓰러지듯 잠들곤 했는데 요즘은 달랐어요. 새벽에 들어와도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은 바로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민재의 직감은 점점 불안 쪽으로 기울어갔죠. 민재는 아내의 변화를 하나씩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휴대폰이었죠. 지연의 핸드폰에 잠금 패턴이 생긴 겁니다. 결혼한 이후로 둘 다 핸드폰에 잠금을 걸지 않고 지냈어요. 서로 믿는다는 의미였고, 굳이 숨길 게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연의 핸드폰 화면에는 패턴 입력창이 떴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왜 잠금을 걸었냐고요.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았는데 업무용 메신저 때문에 잠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죠. 민재도 은행원이라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민재 쪽으로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을 때도 핸드폰을 몸쪽으로 기울여서 봤고, 화장실에 갈 때도 꼭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달랐죠. 메시지 알림음도 꺼버렸어요. 진동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락을 해도 민재는 알 수가 없었죠. 지연은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고 무언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그 미소는 민재를 볼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죠. 원래 지연의 퇴근 시간은 6시였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 보통은 7시 전에 집에 도착했죠. 하지만 요즘은 9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이해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해도 회사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요즘 들어 지연은 회사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팀장이 어떻고 프로젝트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회식도 부쩍 늘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은 물론이고 화요일, 수요일에도 회식이 잡혔어요. 민재는 의아했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회식을 줄이는 추세인데 지연의 회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회식 다음 날이면 지연은 피곤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푸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죠. 주말에도 외출이 잦았습니다. 갑자기 팀 워크숍이 생겼다고 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민재와 하준이는 집에서 둘이 시간을 보냈죠. 민재는 아들과 놀아주면서도 계속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지연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 간단하게 화장하고 편한 옷을 입었는데 요즘은 달랐죠. 화장 시간이 길어졌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와 블라우스가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향수도 새로 샀죠. 전에는 쓰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 출근했습니다. 은은한 플로럴 향이었어요. 민재는 그 향기가 낯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서로 붙어서 잤는데 이제는 침대 양 끝에서 잤습니다. 민재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지연은
자는 척했죠. 몸을 살짝 움츠리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민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은 아닐까?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7년을 연애하고 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재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하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지연이 방에서 나오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자. 갑자기 팀 미팅이 잡혔다고 대답했어요. 현관으로 나가던 지연이 차키를 민재에게 건네며 오늘 시간 되면 차 좀 세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차 관리를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지연이 나간 뒤 민재는 하준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과 함께 세차장에 가기로 했어요. 하준이는 세차하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지연의 흰색 중형 세단에 올라탔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을 때 차 안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세차장까지 가는 동안 민재는 계속 그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더 강하게 풍겼죠. 누군가 최근에 이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았어요. 세차장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대기실에 앉혀두고 차를 세차기에 넣었습니다. 기본 세차가 끝나고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죠. 트렁크는 생각보다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쇼핑백 몇 개와 우산, 그리고 비상용품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쇼핑백을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때 트렁크 구석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봉지를 열어봤죠. 그 안에는 남성용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제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입었던 흔적이 있는 속옷이었죠.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성용 속옷이 왜 안에 차 트렁크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시 봉지 안을 확인했습니다. 속옷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피임기구 상자였죠. 아직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새 제품이었지만 여러 개가 들어있는 큰 상자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차장 기계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손에 들린 상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재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냉정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닐봉지를 다시 봉하고 조심스럽게 트렁크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하준이를 데리고 차에 탔어요. 하준이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기계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민재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 장난으로 넣어둔 건 아닐까?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어떤 것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낮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한강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이 돌아온 겁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차 잘 됐냐고 물었죠. 민재는 잘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지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죠. 민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확신이 섰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죠. 확실한 증거가요. 확신 없이 움직이면 증거만 지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냉정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죠. 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을 먹고 하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민재는 지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구나. 회사에 도착한 민재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주말에 본 그 비닐봉지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여의도 뒷골목에는 작은 사무실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민재는 그중 한 건물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패에는 신원조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평소 은행 업무로 알게 된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탐정 강석훈이었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뢰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강석훈은 민재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설명했죠.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과 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물건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강석훈이 말했어요. 출퇴근 동선과 점심시간까지 모두 추적하겠다고 했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부터 강석훈의 미행이 시작되었어요. 지연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첫째 날은 특별한 게 없었죠. 둘째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과 함께였죠. 둘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석훈은 밖에서 대기했어요. 1시간 뒤 둘이 나왔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같은 남자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식당이었죠.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였어요. 지연이 남자 직원과 함께 회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지연의 차에 함께 탔죠. 차는 회사를 벗어나 경기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강석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차는 국도로 30분쯤 달렸습니다. 경기 남부의 한적한 도로변 모텔 앞에 차를 세웠죠. 둘은 차에서 내려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석훈은 차 안에서 대기했어요. 2시간 뒤 둘이 나왔습니다. 지연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남자는 넥타이를 다시 매고 있었죠. 강석훈은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5째 날에는 회사 내부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강석훈이 배달원으로 위장해 들어갔거든요. 복도 끝 비품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봤을 때 지연과 남자 직원이 껴안고 있었죠. 강석훈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석훈은 민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재가 도착하자 강석훈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죠. 그 안에는 사진들과 동영상, 캡처 그리고 상세한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지연과 남자가 함께 식사하는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비품실에서 포옹하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요.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강석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증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태훈의 번호였어요. 민재는 고등학교 동창 태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훈은 서울 강남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민재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태훈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민재는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훈이 반갑게 맞아줬죠. 오랜만이야. 태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을 보더니 곧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탐정이 준 증거 파일이었죠. 태훈은 파일을 받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참을 보던 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야. 태훈의 목소리는 냉정했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동시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태훈은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지연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이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죠.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 남자를 상대로는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니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쪽은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증거는 충분해. 태훈이 말했습니다. 모텔 출입 내역 사진 메시지 기록까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훈은 알겠다며 서류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죠.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죠.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재는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지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잤냐고 민재가 물었죠.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9시에 재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아들 방으로 가서 하준이를 봤어요.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 옆에 앉았죠. 지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민재 쪽으로는 보이지 않게 기울이고 있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 민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바쁘다고 대답했죠.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그렇구나 하고 대꾸했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민재는 전혀 웃지 않았어요. 지연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지연이 일어났죠. 씻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민재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연의 핸드폰을 봤죠. 기회였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패턴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며칠 전 지연이 패턴을 입력하는 걸 훔쳐봤던 게 생각났죠. 손가락을 움직여 패턴을 그렸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왔죠. 맨 위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대화방을 열었어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볼까? 내일 점심 후에 시간 돼.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죠.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어요.
민재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기 시작했죠. 샤워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재는 서둘러 캡처를 마쳤어요.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죠. 지연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민재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민재는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지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싸늘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민재는 태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죠. 민재는 점심시간에 태훈의 사무실로 갔어요. 태훈은 2개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이혼소송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상간소송 서류였죠. 민재는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돼. 태훈이 말했어요. 접수하는 순간 지연에게도 통지가 간다고 했습니다. 각오는 됐냐고 물었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결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또 다른 일을 진행했어요. 지연의 회사 인사팀. 익명 게시판에 제보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사내 불륜으로 비품실을 사용 중인 직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케팅팀이라는 힌트와 함께 비품실 사용 시간대를 명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조사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였죠. 다음 날부터 지연의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이 익명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였어요. 마케팅팀에서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인사팀은 비품실 근처 복도의 CCTV 영상을 확인했죠.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과 남자 직원이 함께 비품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었어요. 10분에서 20분 정도 머물다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둘이 나올 때는 서로 시간차를 두고 나왔지만 영상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인사팀은 지연과 남자 직원을 따로 호출했습니다. 먼저 남자 직원이 불려갔어요.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말을 바꿨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영상은 명백했으니까요. 다음은 지연의 차례였습니다. 지연도 회의실로 호출되었어요. 인사팀장과 팀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죠.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마케팅팀 김 과장과 어떤 관계냐고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동료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노트북을 돌려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남자 직원이 비품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인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규 위반이라고요. 회사는 사내 연애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더구나 둘 다 기혼자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죠. 며칠 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어요. 둘 다 중징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징계를 받고 남을 것인지 자진 퇴사할 것인지 말이죠. 지연과 남자 직원은 자진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둘은 회사를 나왔어요. 그 사이 민재에게는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지연에게도 같은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법원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죠.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민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죠. 당신이 한 짓보다는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법원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는 그런 지연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죠. 하지만 민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합의서였어요. 태훈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민재는 거실로 나와 그 서류를 지연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이거 서명해. 민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지연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말했죠. 이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비웃듯 말했어요. 선택권은 당신한테 없어. 이미 소송은 접수되었고 증거도 다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하든 안 하든 이혼은 된다고 덧붙였죠. 지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죠. 민재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민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남자를 만났는지 아냐고 되물었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차 트렁크에 있던 건 뭐였냐고 물었죠. 모텔에는 몇 번이나 갔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준이 얘기는 꺼내지 마.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준이 생각은 당신이 그 짓 할 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아이 핑계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은 같은 공기 속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역겹다고 덧붙였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수였다고 했어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가 씌었던 것 같다고 변명했죠. 민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실수. 민재가 말했어요. 실수는 한 번이지 당신이 한 건 습관이었어. 몇 달 동안 계속 만났잖아. 그게 실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민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일이었죠. 민재는 다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서명하라고 말했어요. 합의 이혼으로 끝내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복잡해진다고 덧붙였죠.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은 민재에게. 그리고 재산 분할 조항들이 적혀 있었죠.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가려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준이마저 빼앗아 가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죠.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송은 진행될 거니까요. 합의든 판결이든 결과는 같았죠. 민재는 안방을 나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지연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조정 절차도 생략되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최종 판결을 내렸죠. 이혼 청구 인용이었습니다. 지연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양육권도 민재에게 주어졌습니다. 법원은 지연이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죠.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혼자 번 돈이 더 많았기에 실질적으로는 민재에게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아파트는 민재 명의로 그대로 남게 되었죠. 상간소송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륜 상대 남자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남자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 남자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결국 남자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죠. 친정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지연은 하준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민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집을 나갈 때 민재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에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민재는 혼자 하준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줄였어요. 아침에는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데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요리도 서툴렀고 집안일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가끔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기 힘들었죠. 그저 엄마는 잠시 할머니 집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준이도 적응했어요. 아빠와 둘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민재는 하준이에게 최선을 다했죠.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유치원에 하준이를 데리러 갔어요. 하준이가 뛰어나오며 아빠를 안았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품에 안아 올렸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민재는 하준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아직 세상의 더러운 면을 모르는 순수한 눈이었어요. 민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민재는 속으로 말했어요. 너만큼은 절대 거짓된 세상에 물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에 도착했어요. 민재는 하준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줬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하준이의 가방을 넣었죠. 트렁크 안은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전에 있던 비닐봉지도 없었고 쇼핑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죠. 민재는 천천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닫혔어요. 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끝만이 있었죠. 민재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준이가 뒷자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민재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한 가지는 되찾았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할 미래가 남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